2021년 국가직 9급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셨죠? 시험은 좀 어떠셨나요? 뭐 여기저기 막 원성이 자자하던데 좀 어렵게 출제가 됐죠? 전년도에도 국가직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웠고 이번에도 국가직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국가직 시험 이전에 실시된 시험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시험에 비해서도 국가직 시험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쭉 보셨겠지만 아마도 우리 문제 중에서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문제도 한 문제 있었죠. 네, 그런 문제도 하나 있었고 사실상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추론을 해서 어떻게 좀 유추를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지 그거를 나 이거 100% 알아 하고 푸는 문제는 사실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사료들이 조금 낯선 사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료들도 우리 다 한번 살펴보면 뭐 회의라는 단어가 있다거나 뭐 무슨 단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몇 문제 있었죠. 그래서 조금 아주 어렵다, 나 이거는 완전 모르겠다라는 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고 나머지 이것도 좀 어렵네 라고 하는 문제 한 두세 문제 세네 문제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문제 중에서도 제시문들이 조금 낯선 제시문들이 출제가 돼서 아마 여러분이 좀 체감 난이도라고 하죠. 체감 난이도는 좀 높게 나왔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실제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사실 뭐 한 문제 나머지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좀 풀어야 되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하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어쨌든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커트라인에도 좀 영향을 끼치겠죠. 한국사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방직 시험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고 시험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료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주로 우리 기본서에 나오는 문제 내용들 또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잘 체크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든 아니면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든 상관없이 일단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형 파악이라든가 그리고 또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료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근대사 문제는 12문제 출제가 됐고요. 근현대사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거의 예년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사료 제시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하지만 뭐 순서 나열을 하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출제가 안 됐고 작년 문제랑 사실 거의 양상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국가직 문제의 양상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제시문들이나 사료를 이제 통해서 조금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문제 우리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이 다 막혔었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그랬어요. 자, 아마도 여러분이 요 시조라고 해야 되나요? 시죠, 시. 요 시는 아마 많이 들어봤던 익숙했던 시였을 거예요. 자, 펄펄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 사이 내 몸은 뉘와 함께 더불어, 뉘와 더불어 돌아갈 소냐, 돌아갈 곳. 자, 여러분 뭐 국어 시간에도 배웠던 그런 내용이니까 아마 익숙할 텐데 우리가 황조가라고 하죠. 그래서 요 황조가라고 하는 요 시가는 유리왕, 고구려 유리왕 때의 시가고요. 자, 이 유리왕의 업적은 유리왕은 고구려 두 번째 왕이죠. 주몽의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주몽의 큰아들로서 두 번째 왕이고 이 유리왕의 가장 큰 업적은 수도를 옮긴 거죠. 그래서 수도를 천도한 거다. 처음에 나라를 어디다 세워요? 졸본에다가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성으로 이렇게 천도를 한 게 바로 한 3세기경, 그러니까 3년 정도, 서기 3년 정도의 유리왕. 그래서 유리왕은 이제 1세기 정도,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전까지, 1세기까지 그 시기에 이제 제위했었던 왕이 바로 유리왕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제시문 한번 볼게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진대법은 당연히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은 여러분 몇 세기예요? 고국천왕 2세기 후반. 자, 그래서 194년에 진대법을 시행하죠. 자, 낭랑군을 축출하였다. 낭랑군을 축출한 왕은 미천왕이죠. 그래서 4세기 초 313년 미천왕.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요거죠, 요거.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된다. 자,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자, 율령 반포, 중앙집권 체제 강화. 바로 4세기 후반의 소수림 왕이죠. 그래서 373년쯤이니까 4세기 후반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리왕에 관한 업적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 사료 또 국어 시간에도 배웠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체크하셨으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미천왕, 고국천왕, 고국원왕 워낙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왕 한번 또 언급이 됐네요. 한번 봐두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갈까요? 밑줄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 회헌사를 세우고, 자,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자, 그럼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자, 일단 우리 밑줄 쳐볼까요? 백운동 서원이 나왔고, 자, 그리고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풍기군수였는데 이 사람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죠? 자, 그런데 이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을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설치한 거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하, 우리 이 사람 알잖아요. 안향이라는 사람이죠. 안향. 자, 그래서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수용, 도입. 성리학을 도입이라고 쓸까요? 도입했다. 자, 그리고 언제? 여기다 쓸게요. 충렬왕 때. 원간섭기인 충렬왕 때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안향이구나. 자, 그러면 1번 해주향약을 보급하였다. 자, 우리가 향약에 보급하면서 자, 이황과 이이가 향약을 굉장히 보급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죠. 전국으로 확대했다라고 얘기했고, 이이가 해주향약, 성원향약, 이황이 예한향약. 우리 이렇게 이제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이에 관한 설명. 원간섭기의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였다. 자, 원간섭기의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했다. 자, 이게 바로 안향이죠. 자, 안향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성악 10도. 자, 이거죠, 이거. 성악 10도. 자, 10도라는 건 그림 10개죠.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서 왕한테 바치고,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해요? 늘 혼자 있을 때나 시간이 날 때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글을 왕에게, 선조에게 바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황이죠. 자,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책은 일본의 사절단으로 갔다가 일본을 갔다 온 내용들을 기행문으로 담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해동제국기는 신숙주가 성종 때 사절단으로 갔다 온 건 세종이라고 했고 와서 책을 편찬한 건 성종이었어요. 그래서 성종 때구나라는 거. 자, 그럼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운동 서원이 안향을 기리고 있다는 것까지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3번 가볼게요. 자, 밑줄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자, 탑골공원. 거기가 탑골공원인 이유는 거기에 탑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탑이 남아있다는 건 거기가 절터였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조선 초에 여기다가 절을 세웠었으나 이게 나중에 이제 절은 없어지게 되고 탑만 남아서 요 동네를 뭐라고 불렀어요? 탑동, 탑골이라고 불렀고, 자,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개화기에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원을 파고다 공원, 파고다가 탑이란 뜻이거든요. 파고다 공원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탑골공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탑골공원은 3.1운동이 촉발된 일어난 탑골공원은 어느 왕 때 세워진 거?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세조 때 있었던 일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였다. 문종 때 전쟁사를 정리한 이제 병서 중에 한 권이고요. 자,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 자, 동문선이라고 해서 시문집, 좋은 글들만 모아놓은 시문집이 바로 동문선이죠. 성종 때.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는 건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죠. 육조를 강조하게 되면 육조가 강조되면서 육조 역할이 커지고 의정부와 왕권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건데, 자, 이렇게 육조직계제를 실시한 왕이 누구누구? 태종, 세조. 그래서 태종과 세조를 말하는 거죠.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자,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다.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건 태조 이성계 때고, 자, 조선의 두 번째 왕이 정종이죠. 요 정종 때 다시 서경으로 천도했었어요. 그러다가 태종 때 다시 돌아왔어요. 그쵸? 한양 재천도. 한양으로 이제 환도를 하게 된 거죠. 재천도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궁궐로 다시 돌아온 거죠. 한양으로. 자, 그래서 재천도 또는 환도를 하게 되고, 자,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창덕궁이라고 해서 원래는 경복궁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창덕궁을 하나 더 짓게 된 게 바로 태종. 창덕궁을 짓게 된 것도 태종.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태종이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여기 있죠, 세조. 그래서 세조를 골라라. 바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여러분 탑골공원 그리고 원각사. 자, 요 탑은 제가 또 여기다 안 썼네요. 요 탑은 무슨 탑이냐? 원각사지 10층석 탑이죠. 원각사지 10층석 탑. 그래서 원각사를 짓고 원각사지 10층석 탑을, 원각사 10층석 탑이었겠죠. 그때는 원각사 10층석 탑을 지은 게, 건립한 게 바로 세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조의 조선 초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4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천거하십시오. 천거라는 건 추천을 하는 거죠. 자, 그 후에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 혈량과와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혈량과라는 말이 나와 있죠.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살인들을 좀 빨리빨리 등용하고 싶은데 과거는 3년에 한 번씩밖에 못 보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시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이제 간단한 이렇게 선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뽑자. 그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혈량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혈량과 실시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혈량과의 실시를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는 주로 뭘 물어봐요? 개혁 정치를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죠. 자, 그래서 조광조의 그 많은 개혁 정치 중에서 혈량과 실시를 지금 사료로 제시하고,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는데, 일단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리고 조광조 하면은 일단 중종 때 인물이죠. 그러면서 뭐와 연루돼요? 김효사와에 연루돼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중종 때 김효사와와 관련된 인물이 바로 조광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제시문 가볼게요. 김효사와로 탄압을 받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조광조죠. 그래서 조광조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할 때 1번 찾으시면 되고, 자,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자, 조의제문을 쓴 건 누구예요?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쓴 건 바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죠. 조의제문을 쓴 건 김종직인데, 요거를 사초에 실었다?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에요. 그래서 이건 김일손이구나. 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자, 문정왕후는 누구냐면 명종의 모후예요. 명종. 그래서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수렴청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문정왕후를 지지했던 건 이 문정왕후의 측근 세력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수렴청정을 지지한 세력은 소윤이라고 하죠. 소윤.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윤들이 문정왕후를 지지했다라는 거. 자,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패배하는 데 동조했다. 자,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화예요? 갑자사화죠. 연산군 때 있었던 갑자사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 갑자사화에서 연산군의 생모를 폐위시키자고 주장을 했다는 건 요 갑자사화를 주도한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훈구가 주도하게 되죠. 사화는 누가 일으키게 돼요? 사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훈구들이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훈구가 주도를 하는 거고 동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갑자사화니까 여기서는 조광조,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조광조를 말하는 거죠. 조광조와 직접적 관련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조광조에 관한 내용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조 문제라든가 이런 조광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1번 유리왕도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넘어가 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 뭐 당연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신석기 시대 한번 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양양오산리. 자, 이건 이제 시대와 유물을 연결을 잘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양양오산리는 신석기. 자, 양양오산리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고요. 양양오산리에서는 이렇게 덧무늬 토기, 이건 신석기 유적이니까 덧무늬 토기 당연히 나오죠. 이게 신석기니까 신석기 시대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흑요석이 발견됐는데 백두산을 산지로 하고 있는 그런 흑요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서울 암사동 유적은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톡이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자,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도 맞네요. 자, 공주석장리 유적 구석기 시대. 미송리식 톡이 정동기 시대. 자, 부산동 삼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 자, 요건 일단 구석기, 주먹도끼니까 구석기겠죠? 구석기 시대인데 어느 유적지?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처음 나왔죠. 그래서 요 내용은 옳지 않구나.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과 니은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5번 같은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 시기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은, 자, 이것도 여러분 딱 문제 읽어보시면 아,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사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아무리 고대라고 하더라도 주요 연도 또 시기 요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화살표고. 자, 볼까요?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자, 고구려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됐으면 이때 고구려는 누구? 장수왕이겠죠? 장수왕이 지금 한강유역으로 쳐들어와서 한성이 함락됐어요. 자, 한성이 함락된 거는 계로왕이죠. 자, 그리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이거는 문주왕이죠.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그래서 고구려의 한성 함락. 자, 여기다 써볼까요? 고구려의 한성 함락. 장수왕 때죠, 당연히. 그리고 웅진 천도 같은 시기. 자, 웅진 천도.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백제는 어느 왕이냐면 백제 문주왕이죠. 한성 함락된 거는 이제 계로왕이지만 계로왕이 전사를 하고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자, 백제의 사비천도. 자, 백제로 사비천도한 거는 언제냐면 성왕 때. 자, 그래서 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때, 이 시기. 자, 그리고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성왕의 시기.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사료잖아요. 특히 이 사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또 출제가 자주 되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이 언제야? 어느 왕이야? 딱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럼 제시문 가볼게요. 자,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자,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이죠. 신라 진흥왕. 여기서 이제 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신라 왕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562년에 신라 진흥왕 때 황초령 순수비를 세웠다. 우리가 마운영비, 황초령비 이런 비석들은 같은 시기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황초령비를 세웠다는 건 함흥평야 또는 원산만으로 진출했다. 원산으로 진출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황초령 순수비, 황초령비를 세웠다. 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자, 이사부의 건의로 거칠부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했다. 역시 진흥왕이죠. 진흥왕의 업적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자, 불교 공인은 어느 왕이에요? 법흥왕이죠. 그래서 불교 공인은 법흥왕이다라는 거. 지금 제가 연도 썼지만 연도 별로 의미 없고 여러분 어느 왕인지 쭉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5세기와 그리고 6세기 성왕, 그 즉위까지를 말해, 성왕이 이제 막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요 법흥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6세기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에 뭐라고 했죠?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성왕이랑 그리고 법흥왕이랑 그리고 진흥왕이랑 이렇게 만약에 6세기 똑같은 6세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6세기면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면 법흥왕이 먼저고 성왕이 나중이고 진흥왕이 그 뒤로 오면 된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순서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라와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시기별 대외교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여기 또 되게 딱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딱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구나 라는 문제. 자, 노리사치계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다. 일단 노리사치계가 백제 맞죠? 그리고 백제 어느 왕이에요? 백제 성왕 때, 6세기 성왕 때, 자,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해줬죠. 그래서 불교를 전파해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맞는 설명. 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일단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게 통일신라? 맞고요. 왕으로 하면 어느 왕이냐면 흥덕왕이에요. 흥덕왕. 그래서 흥덕왕 하면은 이제 9세기 초반, 9세기 초반이고, 그래서 우리 장보고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장보고는 신라 중대냐 하대냐, 이것도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장보고는 신라 하대 사람이구나. 그래서 9세기 초다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맞는 설명. 자, 고려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항으로 번성하였다. 자,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은 어디? 예성강 어귀의 병난도구나.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볼게요. 명과의 교류에서 중간 계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자, 일단 중간 계시. 계시라는 건 무슨 무역? 공무역. 자, 여러분 후시라는 건 무슨 무역이에요? 사무역. 자, 그래서 이렇게 공무역과 사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공무역, 계시, 사무역, 후시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어느 시대라고 했냐면 조선 후기라고 했어요. 이건 조선 후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선 후기면 조선과 교류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하면 어느 나라예요? 자, 교류. 조선 후기랑 어느 나라랑 교류해야 되냐면 청나라랑 교류해야 되죠. 자, 명나라는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나라하고 우리가 교류를 했던 거, 특히 명나라하고는 우리가 조공무역을 통해서 교류를 하잖아요. 이런 교역은 조선 전기고, 자, 여기에서 우리 계시, 후시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럼 언제냐? 바로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계시, 후시는 우리가 언제 처음 나왔냐? 바로 조선 후기에 언급되는 표현이고, 조선 후기라면 대외관계는 당연히 우리 명이 아니고 청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시기별 대외교류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뭐 노리사측에 불경, 불상 전해준 거, 장보고, 그리고 병란도 이 정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번도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8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제 8번까지 여러분이 7번까지 쭉 풀고 아마 8번을 쯤 딱 갔을 때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그런 지문이 있었을 거예요. 난 완전 생판 처음 듣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시험에 어떻게 언급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좀 알기 어려운, 직접적으로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 빼고 나머지에서 답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뭐 아는 걸로 해결해야죠. 뭐 어떡해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자, 일단 공주 송산리 고분에 일단 전축분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넘어가고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설명이죠. 전축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이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전축분이라는 건 벽돌을 쌓아 올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벽돌 무덤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전축분이라는 건 이 전이 벽돌이구나. 벽돌 무덤. 우리가 전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벽돌 무덤을 말하는 거고, 자,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을 쌓게 되는데 그 벽돌 무덤이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공주 송산리. 그래서 공주 송산리 6호분. 여러분 송산리 6호분 기억나시죠? 송산리 고분군에는 무덤이 7개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뭐 굴식돌방 무덤이고 나머지 2개는 벽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6호분. 자, 6호분에는 벽화 있다 없다? 여기는 벽화 있다 없다? 벽화 있다. 자, 무령왕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잖아요. 자, 하지만 무령왕릉에는 벽화 있다 없다? 벽화 없다. 그래서 벽화 있고 없고, 하지만 둘 다 벽돌 무덤이고 벽돌 무덤은 이렇게 2개밖에 없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 자, 양산 통도사의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요게 아마 여러분 나 처음 듣는데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지도 않고 이거를 굳이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아마 설명을 잘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물 3개, 그러니까 3개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이야. 그래서 이거는 보물 같은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하는, 그렇게 이제 불리는 유명한 절이 3개가 있어요. 자, 하나는 자, 불보사찰이 있고 법보사찰이 있고 승보사찰이 있어요.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저 예전에 문화재 공부할 때, 예전에 진짜 몇십 년 전에 뭐 대학교 다니면서 막 문화재 공부하고 할 때 그때는 막 이제 이런 거 뭐 외우고 그랬죠. 그때는 뭐 답사도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그때 처음 들었고 그 뒤로는 별로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자, 불보사찰은 뭐냐면 여기에서 자, 불교와 관련된, 부처와 관련된 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불보사찰이라는 건 자장, 알죠 여러분? 우리 황룡사 9층탑 건의했던 자장이 중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라에 와서 뭐 우리가 국통이 되었다 그런 얘기 막 교재에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만든 절이 통도사, 양산 통도사라고 하는 절인데, 이 통도사라고 하는 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부처님의 실제 몸에서 나오는 사리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았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의 몸에서 직접 나온, 돌아가시면 이제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리를 직접 넣어놓은 진짜 사리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 사리를 넣어놓은 절들이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양산 통도사기 때문에 이 불보사찰, 말하자면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진짜 사리.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부처의 사리를 넣어놓은, 부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봉안되어 있는 사찰이라고 해서 불보사찰이라고 하고, 요거는 양산 통도사가 바로 불보사찰이고요. 법보사찰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서는 이제 불경, 말하자면 법보사찰이니까 요 법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계율이라든가 또는 불경이라든가 불교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교 교리와 관련된 불경이 모셔져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절을 말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 이런 엄청난 불경이 모셔져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법보사찰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건 여러분 아시겠죠? 법보사찰은 뭔지? 그게 바로 합천해인사. 해인사가 바로 법보사찰이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승려들이 여기서 엄청 많이 배출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는 승려가 유명한 곳이구나 라고 해서 승보사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큰 승려를 배출했다. 그래서 이제 크다는 건 불교 어떤 수준에 이른,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승려들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승려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게 바로 승보사찰이고요. 순천 송광사. 자, 이 송광사가 우리 들어본 그 송광사. 송광사에서 뭐 수선사 결사 만들었고 했던 그 송광사 있죠? 그 송광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양산 통도사는 불보사찰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시문 한번 볼까요? 자,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자, 남한산성은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당연히 맞죠. 인조랑 세자랑 소현세자랑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을 뽑아서 만든 사서이다. 자, 승정원 일기라는 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승정원 주서들이 왕과 신하들, 원래 승정원이라는 게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거니까 왕과 신하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이나 왕의 언행을 모아서 간행을 한 거예요. 자, 승정원 일기는 왕과 신하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고, 자, 여기서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서 만든 사서는 승정원 일기가 아니고요. 국조부감이죠. 자, 왕들의 교과서로 쓰인 그런 서적이 뭐다? 국조부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가 아니고 국조부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리을이 틀리다는 거를 알았으면 나머지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뭐 기역과 디귿만 따로 나와 있는 제시문이 없잖아요. 여기도 지금 기역과 니은이 다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제시문을 보고라도 니은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쵸? 니은만 따로 있거나 아니면 니은을 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이 지금 다 제시문마다 들어가죠. 여기 1, 2, 3번 다 들어가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건가 보다. 요 제시문을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면 니은은 맞는 건가 본데, 그러면은 기역도 맞고 디귿도 맞으면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겠지. 요렇게 추론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사실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거 잘 모르는 내용, 일반인들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요 답을 골라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도 니은이 들어있고 여기도 니은이 들어있고 여기도 니은이 들어있어요. 니은은 당연히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역과 디귿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기역 우리 알고 있잖아요. 디귿 우리 알고 있죠?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니을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니은 빼고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맞는지 틀린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8번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니은은 꼭 몰라도 된다. 꼭 몰라도 되고 리을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니은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되고, 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이제 막 이거 오늘부터 외운다, 네,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저런 걸 한번 내가 들어는 봤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요 제시문을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1, 2, 3번의 제시문, 요 이제 선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니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냥 만나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마 여러분이 이건 뭐지?
라고 했던 진짜 문제가 바로 아마 9번 문제였겠죠?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만점 맞지 말라고 하는 문제네. 약간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문제라는 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아는 거, 내가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막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내가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총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지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지도에서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의 사실 순서가 수도로 옮긴 순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장난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 때려 맞춰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오감을 발휘해서 이렇게 촉을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발휘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9번 문제가 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지명, 우리가 보통은 그게 어디 있어? 라는 것까지는 얘기하지만 이게 뭐 돈화현인지 우리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현인지, 뭐 훈춘현인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이다. 각 수도에 소재하는 유적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발해 유적 답사 계획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에 답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답사 계획을 이렇게 세웠네요. 여기 보시면 수도 이동 및 답사 경로라고 해서 아예 나와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수도 이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디겠구나는 우리가 대강, 그쵸? 뭐 우리가 뚜렷하게는 모르더라도 대충 대충 그렇겠구나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린 기역부터 봅시다. 기역은 돈화잖아요. 돈화현. 그래서 여기 이제 만주 길림성이에요. 말하자면 만주 길림성 돈화현인데 이게 이제 동모산이죠. 자, 수도를 처음 세운 곳이 이제 대조영이 수도를 처음 세운 곳이 바로 여기. 그래서 동모산 기슭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활용이라고 써있죠. 활용. 글씨가 지금 좀 조그만한데 여러분 같이 시험지 보시고. 자,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활용현. 네, 활용현이고 여기가 중경이에요. 중경. 현덕부. 중경이죠. 자,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영안이라고 되어 있죠. 요 영안은, 자, 우리가 수도를 동모산에서 중경에서 어디로 옮겨요? 상경. 상경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리을 보시면 훈춘. 그래서 훈춘 같은 경우는 어디? 동경용원부. 자, 그래서 중경현덕부, 상경용천부, 그 다음에 동경용원부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오경이잖아요. 발에는 오경, 주요 유충지가 오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도 이동 답사랑 경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우리 제시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서 벽화에 그려진 인물의 복식을 탐구한다. 자, 정효공주 무덤은 일단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효공주 무덤은 어디 있냐면 용두산 고분군에 있어요. 자, 용두산 고분군에 있죠. 자, 그러면은 용두산 고분군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이 활용에. 그래서 활용 용두산 고분군이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모산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동모산은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역하고 위치를 매치시켜 보면 기역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무덤에 벽화는 있어요? 요 내용은 맞아요. 벽화 있는 건 맞지만 요 지역이 틀렸다. 그래서 활용에 용두산 고분군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서 벽돌 무덤의 특징을 참고한다. 자, 여기 보시면 용두산 고분군이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활용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 자, 오봉루 성문터를 찾아서 성의 구조를 당해 장안성과 비교해 본다. 자, 당해 장안성을 본떠서 만든 건 상경성이죠. 상경성의 구조가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었고,
요 상경성의 정문이 바로 이 오복로 성문터예요. 그래서 이 오복로 성문터가 상경성이고 상경성이 영안에 있었으니까 디귿이 맞는 설명이죠. 그 장소를 매치시켜 보면. 자, 그 다음에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서 고구려 무덤의 계승성을 탐구한다. 자, 일단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서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 고구려 무덤이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인 것까지는 맞는데 그게 훈춘에 있었냐? 자, 요 무덤은 훈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리을이 훈춘이었죠. 훈춘에 있는 게 아니었고, 자, 그러면 정혜공주 무덤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정혜공주 무덤은 육정산 고분군에. 자, 육정산 고분군에 있다고 했고, 육정산 고분군은 돈화현이에요. 그래서 돈화현, 육정산 고분군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돈화는 몇 번이랬죠? 기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리을이 아니고 기역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어야 하죠. 그래서 장소가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자 이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니은하고 디귿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명과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요런 데가 있었구나.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 돈화현의 육정산 고분군이 굴식돌방 무덤이 정혜공주 무덤. 자, 그 다음에 화룡현의 용두산 고분군이 정효공주 무덤. 이렇게 한번 연결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웠던 문제 한번 여러분하고 풀어봤고요.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 자, 근본이 되고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석교는 석가모니의 교를 말하는 거니까 불교. 네, 불교를 말하는 석가모니의 교, 불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신의 근본이다. 수신의 근본은 이제 내 몸을 닦는 거니까 불교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이론이라는 뜻이니까 자, 수신은 내생의 자요. 내생이 할 일이고 이국은 지금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깝고 내생은 머니까 가까운 것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것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유교를 말하는 거니까 쭉 거슬러 가보면 결국에는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자.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합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석교라든가 이런 표현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쭉 읽어보면 이게 최승로의 시무 28조구나. 우리 다 많이 읽어본 거잖아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보시면 잘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조, 시무 28조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7조,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20조. 자, 유교 문화, 유교 정치 이념을 받아들입시다.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었고, 요거. 자, 그럼 이거를, 이 상소문이 상소문을 올린 게 어느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어느 왕한테? 바로 성종에게 올린 거죠. 고려 성종에게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고려 성종 때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양경은 뭐예요? 서경, 개경, 서경. 양경은 개경이랑 서경을 말해요. 그래서 개경, 서경과 12목에다가 뭘 설치했어요? 상평창. 자, 상평창은 뭐 하는 기구? 물가 조절 기구, 성종. 그래서 성종이구나. 이게 맞구나. 자, 균열후 귀법사의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했다. 자, 균열후 하여금 교종을 통합하게 했죠. 이게 바로 광종. 국자감에 칠제를 두어 관악을 부응하고자 했다. 예종.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시관을 실시하였다. 자, 경정전시관은 문종.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우리 최승로의 시무 18조 너무 중요한 사료니까 여러분이 잘 찾으셨을 거고요.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것도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언제 시작했냐. 엄청 이 연도 알아야 된다. 엄청 얘기했었죠. 자, 이승만 정부 48년에서 60년까지가 살구혁명으로 이제 무너질 때까지가 이승만 정부니까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일단 이승만 정부라는 건 1948년에서부터
1960년 사회구혁명 일어날 때까지고요. 자,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했다. 1948년에 한미 원조협정이 체결되고, 자,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했다. 자, 농지개혁이라는 게 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1949년 6월에 농지개혁 법이 통과되고, 3정보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에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을 나라에 팔았어요. 유상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나한테 뭘 줘요? 나라에서 이제 원래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땅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나라가 돈이 없다. 그러면 우선은 지가증권이라는 걸 줄게. 그래서 지가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하게 되죠. 재분, 재당, 면방직. 자, 이렇게 세 가지 하얀 거 세 개 뭐라 그래요? 삼백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백산업이 발전을 했다. 언제? 1950년대 후반에. 자, 그래서 전부 다 이승만 정부와 관련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추진을 시행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 연도 알고 있죠? 여러분 암기하고 있죠? 언제였어요? 1962년부터. 자, 그리고 1962년은 이승만 정부 아니고 박정희 정부죠. 정확히 표현하면 박정희 3공화국 시작되기 전 군정. 그쵸? 박정희 정부 3공화국부터인데 3공화국은 63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긴 한데,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긴 한데 군정 때라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하지만 뭐 우리는 박정희 정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요 연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요. 자, 12번 가볼게요.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자, 민족말살 통치 시기는 1930년대이긴 하지만 이 1930년대 중에서 중일전쟁 전이 있고 중일전쟁 후가 있잖아요.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민족말살 통치를 하게 된 게 바로 중일전쟁 이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궁성요배 1930년대 후반이에요.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은 1937년이고, 자, 궁성요배라고 하는 건 일본 1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니까 당연히 동쪽이겠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서가지고 절을 하는 거 우리가 궁성요배라고 했고, 궁성요배는 37년 이후부터 훨씬 더 강요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 암송도 30년대 후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다. 1941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3차 조선 교육령 부분 개정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전부 다 30년대 말 이후부터죠. 자, 그런데 남면북양 정책이라는 건 3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이제 대륙 침략을 시작한 게 된 게 만주사변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만주사변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걸 실시해서 공업 원료를 충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서 이런 공업 원료를 충당하도록 하자. 그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1930년대부터 30년대 전반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미추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세거모어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의 저택이다. 세거모어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회의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에 거중조정의 조항이 있다. 거중조정의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882년의 조약은 누구랑 체결한 조약일까요? 더군다나 거중조정의 조항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 4월에 체결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인물이 누구냐? 이제 이 사람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자, 이게 지금 1905년이니까 워싱턴 특사로 지금 미국에 간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헐버트가 되겠죠. 여기 써있진 않지만, 자, 헐버트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네,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네요. 볼까요? 1번.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영사재판권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치외법권. 자, 치외법권은 당연히 조항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조약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자,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모군란이라는 건 99군데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밀란처럼 이렇게 반란이 일어난 건데 1882년 6월에.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조미수 통상조약은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게 아니죠.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재물포조약이나 뭐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이나 이런 게 있겠죠. 자, 최애국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최애국대우 조항이 최초로 포함됐다. 맞죠? 최초 포함이고요.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자,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김홍집이 도입한 책이 있고 이 책에서 연미론이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됐죠. 우리 미국이랑 친하게 되면 우리 이제 강하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연미론이 대두되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볼까요?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이 아마 14번 문제도 이게 뭐였지? 라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다 우리 아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 기억 볼까요?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자, 일단 요 사심관이라고 하는 게 언제? 고려 태조 때 실시된 거죠. 그래서 호족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됐는데 사심관이라는 건 고위관리인데 이 사람에게 출신지의 일에 대해서 맡기는 건데 그 출신지의 어떤 이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호장 이하의 임명권을 주는 거예요. 부호장 이하를 관장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부호장은 결국에는 누구의 관리를 받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사심관의 관리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상층향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상층향리가 있고 하층향리가 있는데 상층향리는 지방 호족 중에서도 이제 지방 호족에서 성장한 그런 세력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거의 중앙에는 귀족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직을 차지할 수도 있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을 말하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자, 향리의 자제들이 기인이라고 해서 기인이 뭐예요? 인질이라고 했죠. 호족의 자식들을 서울에 기인으로 보내면서 호족을 좀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제도? 기인제도네요. 여러분, 기인제도 어느 왕 때부터 실시돼요? 역시 고려 태조 때부터 실시가 되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자, 속현의 행정 실무는 누가 담당했다? 향리가. 속현, 속군, 향부곡, 소 전부 다 행정 실무는 누가 담당해요? 향리가 담당하죠. 맞는 설명이네. 그래서 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금방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 맞네? 네, 다 맞아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볼게요. 미출신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자, 여러분, 두 땅의 힘으로 모를 기른다는 건 모를 다른 데 길렀다가 이쪽으로 옮겨 심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앙. 모를 옮겨 심었다. 이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특을 떠나 새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물을 벼를 심는 도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변론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변홍사, 그래서 이양법, 물을 옮겨 심는 거. 자, 이거 모내기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양법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물을 옮겨 심는다, 두 개의 흙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에서 모내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모내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실시됐고 이모작이 가능했었고요. 조선 후기가 돼서야 널리 전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볼게요. 자,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모내기법이 나온다? 나온다. 당연히 나오죠. 왜냐면 고려 말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다. 이 농사직설은 최초의 농서로서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담은 문서잖아요. 맞고. 자, 고랑의 작물을 심도록 하였다. 자, 여러분, 고랑, 이랑 기억나세요? 고랑, 이랑.
자,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다. 여기를 이랑이라고 하고 여기를 고랑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랑에다가 심는 방법을 이렇게 이랑에다가 심는 방법을 농종법이라고 하고 고랑에다가 이제 이렇게 심죠. 이렇게 심는 방법을 견종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견종법이 유행한 시기가 언제? 조선 후기. 농종법은 조선 전기에. 그래서 견종법 조선 후기. 자, 견종법. 자, 이양법이 일단 아니니까 틀린 거고요. 경국대전의 수령 7사의 항목에서도 강조되었다. 자, 여러분 수령 7사라고 해서 수령에 의무가 있죠. 의무.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농상성, 그 다음에 학교흥, 인구증, 부역균, 그 다음에 뭐 사송간, 간활식, 군정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7개 한번 쭉 써봤는데 농사와 상은 잠업이에요. 잠업. 이 뽕나무 해가지고 뭐 누에고 지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키우고 하는 거. 그래서 농상성은 농업과 잠업을 이제 성하게 해라. 자, 그 다음에 학교흥, 교육을 진흥시켜라. 인구증, 인구를 늘려라.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해라. 그 다음에 사송간은 소송을 간략하게 해라. 간활식, 간악한 세력들을 없애라. 그러니까 뭐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죠. 군정수라는 거 말 그대로 군대를 늘려라. 군인을 뭐 확보해라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7가지. 자, 그럼 여기 이양법 어디 들어가요? 이양법 없지. 네, 이양법을 잘해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수령 7사에. 자,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처음에 심을 때 이렇게 반듯반듯 줄 맞춰서 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농사 짓는데 사실 가장 힘든 건 이렇게 잡초 뽑는 거거든요. 그 잡초 뽑는 노동력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작의 성행까지 이렇게 이양법에서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럼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양법과 관련된 설명을 골라라. 기역과 리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우리는 16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이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그랬네요. 이 헌법도 여러분이 딱 보면 아는 거야. 이렇게 딱 하셨을 거예요. 자,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자,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의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다른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고, 우리 딱 단어 하나, 뭐 있어요? 긴급조치 있죠. 뭐 이거 나오면 끝난 거죠. 긴급조치가 나왔다? 아, 이건 유신헌법이구나. 7차 개헌 유신헌법. 자, 그래서 유신헌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무슨 체제? 유신체제. 유신체제와 관련된 걸 골라라. 자, 유신헌법은 1979년 12월부터, 아니 1972년 12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유신헌법이 있었어요. 요때 유신체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부마항쟁이 언제 있었냐? 1979년에 있었어. 자, 부마항쟁이라는 게 YH 무역사건 기억나시죠? YH 무역사건. 그러니까 유신이 지금 붕괴되는 과정에서 YH 무역사건, 그 다음에 김영삼 제명, 그리고 그 김영삼의 근거지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죠.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는데 그게 부마항쟁이고,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가를 두고 청와대 안에서 서로 이제 의견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저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사만 전에 있었으니까 유신체제 동안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맞죠. 자,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했다. 국민교육헌장 1968년이고 칠산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7월이잖아요. 유신은 10월 이후라고 했죠. 10월 유신이라고 했고 10월에 이제 유신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헌법이 통과된 건 12월부터니까 그래서 아니고,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6.3 시위는 1964년에, 한일협정은 65년에, 6.3 시위는 그 전에. 그래서 64년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유신체제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밑줄 친 회의에 있었던 사실은. 자, 이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을 바탕으로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대업의 근본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들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자, 여러분 일단 뭘 하겠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좀 한판 하자. 왜냐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독립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고자 한다. 독립운동을 할 건데 이러이러한 독립운동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다 모여서 회의 한번 하자.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다 모여서 회의 한번 하자. 우리 임시정부 하면 회의하면 이거죠. 여러분 무슨 회의예요? 국민대표 회의죠. 그래서 이거 국민대표 회의구나. 자, 아마도 여러분이 이거 뭐지? 사료가 좀 낯설 수 있는데 국민대표회의 선언문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선언문을 말하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회의하면, 그리고 광복이니까 당연히 일제시대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국민대표회의를 딱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국민대표회의에서 우리가 크게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죠? 뭐와 뭐로 나눠져요?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잖아요. 자, 창조파를 주장한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자? 없애자. 그리고 새로 만들자. 그쵸? 그래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자, 폐지하자. 하지만 개조파는 아니야. 임시정부 없애면 안 돼. 임시정부에 뭐만 하자? 조직 개편만 하자. 임시정부는 없애면 안 돼. 그래서 조직 개편만 하자. 요렇게 주장을 하게 돼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되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발표된 건 1941년. 그러니까 충칭에 정착했을 다음이죠. 충칭에 정착한 그 다음이죠. 그래서 아니고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국민대표회의는 23년. 하지만 박은식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건 이승만이 탄핵된 다음이죠. 1925년. 둘 중에 뭐가 먼저냐면 국민대표회의가 먼저예요. 자,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자, 조선혁명당이 참가했다.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의열단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유일당 이런 걸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민족혁명당이고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게 1935년에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상관없고. 자,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임시정부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자. 창조파의 주장이고. 자, 이렇게 개조파와 창조파의 주장이 제시된 시기가 언제?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죠. 그래서 이 중에서 국민대표회의에 관련된 걸 골라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아마도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회의! 내가 아는 회의는 임시정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이 좀 낯설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료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를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의, 국민대표 회의 딱 떠올랐을 거예요. 자, 18번 갈게요.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료도 우리 너무 익숙한 사료이기 때문에 볼까요? 자, 토지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토지 소유자의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대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본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이거 뭐예요? 토지조사령이잖아요. 1912년에 발표된 토지조사령이고, 자, 이 법령에 의해서 실시된 게 뭐냐? 토지조사 사업. 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고, 토지조사령이 발표되면서 더 본격화된 거죠. 자, 그러면 1번, 농상공부를 주무관청으로 했다. 주무기관으로 했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을 주도한 건 어디? 주도한 건 토지조사국이죠.
그래서 농상 공부 아니고, 자, 이렇게 농상 공부는 언제냐면 2차 가부개혁 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1차 가부개혁 때는 암운으로 바꿨고 2차 가부개혁 때 부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부가 만들어진 건 2차 가부개혁 때고, 2차 가부 때부터 바로 대한제국 끝날 때까지, 이제 일제시대가 되기 직전까지 농상공부라는 이런 7개의 농상공부를 비롯한 7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자, 역돈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기한부 신고제죠. 토지조사 사업은. 그런데 이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했어요.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총독부 소유가 돼요. 뿐만 아니라 왕실의 토지, 문중의 토지, 또는 뭐 관청 소재, 소유 토지, 자, 이런 것들은 누구 이름으로 신고하기 애매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느 소유가 되냐, 누구 소유가 되냐? 총독부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역돈토나 궁장토 이제 왕실에서, 역돈토는 뭐 관청이나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일본이 볼 땐 주인 없는 토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독부 소유가 된 거죠. 맞는 설명이죠. 토지 약탈을 위해서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설립은 좀 일찍 했다고 했죠. 1908년에.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 때 잘 써먹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춘궁퇴치 농가부채 근절을 목표로 했다. 춘궁퇴치, 뭐 부채 근절 이런 내용 나오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자, 농촌진흥운동은 일제가 193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을 좀 회유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죠. 자, 이 중에서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 이 개항기 무역도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개항기 무역에 관한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 또 이건 조약이랑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운 것들 안에서 나왔어요. 1번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고 그래요. 일본과 우리가 처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개항장 안에서만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실어온 것을 이제 객주나 여각이나 뭐 보부상이나 이런 우리나라 조선인 상인들이 가지고 나가서 팔아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개무역이 이루어졌다? 맞아요. 조청무역상정. 조청무역상정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그 조약이에요.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자, 청나라에서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자, 청나라와의 무역액이 막 늘어난 건 맞지만 워낙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심했었기 때문에 청나라와의 무역액과 일본과의 무역액을 비교해보면, 자, 청과 일본과의 무역액이에요. 자, 청과 일본과의 무역액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수출액, 뭐 무역액 이런 건데 당연히 일본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몇 년 일찍 진출했고, 그리고 그동안 기반을 닦아놨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틀린 설명. 일본을 앞지르진 않아요. 청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규모는 많아요. 자,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과 쌀과 콩 등을 구입해갔다. 자, 여기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조선은 일본에다가 쌀이나 콩이나 소가죽 등을 팔고, 일본은 조선에게 영국산 또는 일본산 면직물을 팔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쌀과 면직물을 팔았다. 미면 교환 체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 조일 통상장정 개정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 1883년 개정판.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방공령, 최국대우, 관세, 이거 뭐 우리 너무 여러 번 풀어본 거고, 우리 이 조약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렇게 곡물 수출 금지를 뭐라고 해요? 바로 방공령이죠. 곡물 수출 금지가 방공령.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상금 물어준 적도 있었지만 방공령을 하기도 했었네? 맞는 설명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개항기 무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만약 여기서도 2번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 해결 가능. 자,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요거는 여러분이 뭐 사료만 보더라도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는데 그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었다. 그러나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한 사람다,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이민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이라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귀천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뭐 양반이든 뭐 백성이든 상관없이 자, 한 사람당 세납전 2민씩 내라고 했는데 이걸 동포전이라고 했어. 자, 동포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호포라고 하죠. 호포제. 그래서 호포제가 실시됐다. 그럼 그는 누구예요? 아하, 그는 흥선대원군이지.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문제 너무 많이 풀어봐서.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관해서 골라라. 자, 그러면 1번 만동묘 건립을 주도했다. 자, 만동묘 건립을 주도한 거예요? 폐지한 거예요? 만동묘를 폐지한 거죠. 서원철폐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만동묘도 폐지한 거죠. 자, 궁극기무조 총재를 역임했다. 이 사람도 제시문에 너무 많이 나왔죠. 이런 제시문 김홍집.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했다. 자, 흥선대원군은 역사에 등장한 시기가 3번 있다고 했고 한 번은 고종이 즉위했을 때 10년. 그래서 그때 뭐 아까 호포제라든가 그리고 만동묘 폐지라든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이모군란 때. 그래서 이모군란 때 잠깐 등장했다가 청에 납치돼 버리잖아요. 자, 그 이모군란을 진압하러 등장을 했을 때 통리기무화문 없애고 오군영 부활하고 별기군 없애고 그런 거 다 했던 거죠. 요때 흥선대원군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모군란 때. 자,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우람을 펴냈다. 자, 만기우람이라고 하는 책은 순조의 정책을 위해서, 순조 왕을 위해서 왕의 명령으로 뭐 군정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어떤 분야에 관해서 책을 써서 왕한테 바친 거예요. 정치 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좀 하려고 말하자면 순조가. 그래서 만기우람이라는 책은 그냥 순조, 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순조 때 편찬된 거구나.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걸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문제 한번 쫙 풀어봤는데 풀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풀어보니까 다 내가 아는 거에서 나왔네. 물론 새로운 지문들이나 새로운 사료들이나 뭐 지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당황했을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어요. 네, 문제 물론 당연히 그렇죠.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내가 공부하는 데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데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제시문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내용들이었고 또는 내가 다 어디선가 봤던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아마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좀 놓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랑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많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우리 이제 지방직 시험이 남았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 개강 때 만나서 또 이제 공부를 다시 동영 모의고사 또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너무 막 이거 한 문제 막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마음 편안하게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고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